자, 이제 10장 결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회계 원리의 가장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이번 챕터까지만 공부하시면 회계 원리라고 하는 회계 공부의 첫 번째 단계를 이수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산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외울 게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전체적인 구조, 이 어떤 회계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10장 결산 파트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결산의 원리, 결산의 구조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텍스트로 물론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성과를 측정해야겠죠. 과연 우리 회사가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중간에 경영 성과를 측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어떤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정한 간격으로 경영 성과를 측정하게 돼요. 바로 그게 일반적으로 1년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단위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하고 12월 31일 날까지 영업을 종료하면 1년을 꽉 채워서 영업을 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아침 9시에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 6시에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영업을 종료한다라고 한다면 1월 1일 날 아침 9시에 땡 하면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해서 12월 31일 저녁 6시까지 장사를 하고 영업을 종료하면 바로 그 사이 시간이 바로 1년이라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1년의 기간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할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간이 구분되냐면, 자, 1월 1일 날 새해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얘를 X1년도라고 해보죠. 자, X1년도에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1년 동안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까지 영업을 하면 딱 이게 1년 동안 영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 시간 동안에 수많은 거래가 발생할까요? 요 사이 시간에? 그러겠죠. 이 사이 시간에 수많은 거래가 발생할 건데, 그러면 이러한 거래들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정리해야겠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요 사이 시간 내에 어떤 밀가루도 사올 거고 계란도 사올 거고 빵도 판매할 거고 직원들한테 급여도 지급할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이렇게 회계 기간 중에 일어나는 거래를 정리하는 것을 회계 기간 중에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회계 기간 중에 회계 처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막 하다가 이제 드디어 12월 31일 날 저녁 6시에 영업 종료 딱 했다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를 보자. 경영 성과를 보자라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 이러한 정리를 결산이라고 해요. 결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요 회계 처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결산 작업은 12월 31일 날 영업 종료 후에 가게 셧다운 내리고 그런 다음에 정리하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의 회계 처리는 회계 기간 중에 회계 처리와 그다음에 회계 기간 말의 결산 작업으로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영업을 시작할 때 기초 상태의 기업의 재무 상태가 있을 겁니다. 기초의 재무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겠죠. 장사를 해서 우리 결산 시점에서는 이 경영 성과를 반영한 기말 시점에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무엇을 공시하는 거다? 바로 이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표를 공시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기업이 1월 1일 날 이러한 상태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에 영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표를 X1년도 12월 31일
자로 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시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기초에 이익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회사 금고에 50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익잉여금이 50을 갖고 있는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빵집 안에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 안에 50이라는 50만큼의 돈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30만큼이 더 벌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단기 순이익이 30만큼이 더 벌렸다라고 하면은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이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잉여금은 80이 될 것입니다. 자, 이 80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1월 1일 날 장사 시작할 때 이익잉여금, 요거 동그라미로 바꿀까요?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 50 가지고 장사 시작했거든.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이익이 30이 남았거든. 그래서 요거랑 더하니까 이익잉여금이 이제 80이 되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는 1년 동안의 경영성과의 결과 우리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이제 80입니다. 라고 공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30만큼을 벌어서 이제는 80입니다. 라고 공시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연도에 또 영업을 이어나가겠죠? 자, 다음 연도에 또 영업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바로 그 다음 날이 X 2년도에 1월 1일 날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X 2년도 1월 1일 날의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얼마일까요? 이때는요 8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날 밤에 80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전날 밤에 80으로 끝났는데 그거를 밤새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X 2년도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할 때는 이익잉여금을 금고 안에 돈을 80만큼을 가진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 2년도 12월 31일인데 자,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이 기간 동안에 이익이, 그러니까 손실이죠. 손실이 20이 발생했어. 요걸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요. 이익이 마이너스 20이다. 이 말은 손실이 20이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시점에 이 기업의 재무 상태표는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될까요? 그럼 얘는 이제 6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X 2년도에는 이익잉여금 80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 동안은 경영 성과가 안 좋아서 손실이 20만큼 발생했어. 그래서 결국 우리 현 시점에 보고기간 말 현 시점에 우리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60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경영 성과를 측정하면서 1년이 끝나는 날 회계를 결산한다라는 거, 이 구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도록 할게요. 회계 기간 중에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까지 공부했냐면 요 내용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영업 기간 중에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를 어떻게 한다? 분개한다까지 공부했어요. 분개한다. 자, 분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변, 대변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미 앞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분개를 하게 되면은 분개장이라고 하는 회계 장부에 이 분개 내역이 막 수십, 수백, 수천 줄이 쫙 쌓일까요? 그러겠죠.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분개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으니까 이 분개장에 이런 식으로 7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 7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 물론 하루에도 거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7월 1일 하루에도 이렇게 매출이 발생했다, 누구한테 급여를 얼마 지급했다, 뭐 재료를 사왔다, 이런 식으로 7월 1일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면 7월 1일 하루에도 수백 줄, 수천 줄의 분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분개장에 이 분개가 1년치가 쫙 쌓일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개해서 기록을 한 이 분개가 수만 줄이 쫙 쌓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별도의 장부가 있는데 자, 우리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현금만 갖고 예를 들어보죠. 자, 현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었을 텐데 그중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도 있었을 거고 현금이 나가는 거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요 T 계정, 우리 이걸 T 계정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이쪽 차변에 들어오는 거래는 이쪽 차변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현금이 나가는 거래가 있을 텐데 그죠? 뭔가 물건을 사왔다거나 아니면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광고비를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금이 나가는 거래가 있을 텐데 현금이 나가는 거래는 현금의 이쪽 대변에 이쪽에 거래 내역이 쌓이게 될 겁니다. 왜? 현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현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현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을 이루는 계정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와서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는 차변에 기록되는 거고 반대로 현금이 나가서 현금이 감소하는 감소하는 성격의 거래는 대변에 기록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역들이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자, 며칠 날 어떠한 이유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또 며칠 날 어떠한 이유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막 거래가 쌓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어떤 날, 며칠 날 이러한 이유로 현금이 나갔다. 누구한테 급여를 얼마 지급했다. 그리고 광고비로 얼마를 썼다. 그리고 소모품을 얼마어치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이 나가는 거래도 여기 막 기록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계장에 기록된 수많은 분계의 거래 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보내는 작업을 전기라고 해요. 전기는 지지지지 그 전기가 아니라 옮겨 쓰다, 옮기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기한다 이 말은 다른 회계장부로 옮겨 쓴다 이 얘기인데 자, 분계장에 이렇게 한 줄로 쫙 있었던 그 수많은 거래를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각각의 장부가 있어.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각각의 장부가 있는데 그 각각의 계정 과목의 장부로 보내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수많은 거래 중에서 현금이 들어간 거래가 있을 거예요. 현금이 들어온 거래도 있을 거고 현금이 나간 거래 있을 거고 현금이 나간 거래 있을 거고 현금이 들어온 거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거래는 이쪽 차변으로 보내주고 현금이 나간 거래는 이쪽 대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내역에서 현금이 들어간 거, 현금 들어있죠? 그것들을 현금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거를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라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현금과 매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안에 토지, 기계, 그다음에 금융자산, 또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 계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계정들로 싹 보내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전기까지가 뭐다? 바로 회계기간 중에 회계처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현금과 관련된 거래가 여기 다 이렇게 전기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차변에 기록되고 현금이 나가는 거래는 대변에 기록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자, 현금이 경영 성과의 결과로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현금이 들어온 거래를 다 더해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리고 현금이 나간 거래를 다 계산해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70만 원이야. 보니까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는데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현금을 100만 원어치 유입시켰고 현금이 나가는 거래는 현금이 총 70만 원이 나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은 회사 금고에 얼마가 있죠? 30만 원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잔액 30만 원이 남게 될 겁니다. 30만 원이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의 잔액을 구해보면 이 기업이 12월 31일 날짜에 이 바로 결산 시점에 현금 잔액이 얼마가 남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현금 유입의 총액은 100만 원이고 현금 유출의 총액은 70만 원이죠. 그래서 결국 현금 계정의 잔액은 3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또 부채 계정이 있을 겁니다. 부채 계정. 물론 부채 계정은 다양하겠죠. 그냥 차입금이라고 할게요. 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을 때 역시 여기에는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는 거래는 차변, 대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얘는 부채 계정이잖아요. 얘는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여기에 그 증가하는 내역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그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갚을 수도 있겠죠. 상환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여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얘는 자산 계정이었고 얘는 지금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서로 다른 쪽에 기록되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는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래는 이쪽 대변에 기록되는 거고 반대로 은행의 빚을 갚아서 차입금이 감소하는 거래는 이쪽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1년 동안에 거래를 해보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는 1억이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부채가 1억이 증가했다. 그런데 자, 은행에 빚을 일부 갚기도 했는데 갚은 거는 4천만 원어치 갚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잔액이 어디에 있죠? 잔액이 이쪽에 있죠. 잔액이 이쪽이 6천이 더 크잖아요. 이쪽이 6천이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올 한 해 1년 동안 부채가 6천만 원어치가 더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6천만 원어치가 더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이 분계장의 거래 내역을 다 보내줘서 각 계정마다 잔액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전기라고 해요. 각 계정 과목의 장부로 분계장의 거래 내역을 보내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회계 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 처리는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총 계정 원장을 토대로 해서 뭘 한다? 결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총 계정 원장을 통해서 결산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212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에 자, 총 계정 원장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면 어떠한 효익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러한 전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 계정 과목의 증감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잔액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또 잔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증감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제공한다.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싹 다 하나의 장부에 모아서 정리하면 바로 그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현금을 예를 들면 현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는 이쪽 차변에 기록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액수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죠. 왜냐면 액수는 10만 원이니까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날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다라고 요거는 어려움이 없어요. 7월 1일 날 10만 원 들어왔다. 그런데 회계학 공부를 맨 처음 하실 때 이 자리에 뭐라고 내역을 적어야 되는지 이게 조금 헷갈리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상대방, 이 분계에서 상대방 쪽에 이 내역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이 교과서 212페이지 맨 상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기를 할 때에는 금액은 자기 금액을 기입하고 금액은 그냥 자기 금액을 기입하고 계정 과목은 상대의 계정 과목을 기입하면 된다. 바로 여기 상대의 계정 과목을 기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7월 1일 날 1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 왜요? 왜?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 1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1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7월 1일 날 10만 원 들어온 거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하는 겁니다. 전기. 자, 요거가 이렇게 현금 계정에 전기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현금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이 왜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은 7월 1일 날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서 10만 원 현금 들어온 거구나 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예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금이 나갔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현금 나가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현금이 3만 원 나갔다.
자, 왜 나갔냐면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나갔다라고 해볼게요. 물론 실제로 급여가 3만 원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예시를 위해서 급여가 3만 원 때문에 나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분계를 현금 계정에 전기할 건데 어떻게 전기할 거냐면 이건 현금이 들어온 거래요, 나간 거래요? 현금이 나간 거래죠. 나간 거래니까 이쪽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7월 3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7월 3일 날 현금이 얼마 나갔죠? 3만 원 나갔죠. 자, 일단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날짜와 금액은 너무나 쉽죠. 자, 그런데 왜 나간 거예요? 7월 3일 날 현금 3만 원 왜 나간 거예요?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급여라는 비용 때문에 현금이 3만 원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급여가 오는 겁니다. 급여. 그쵸? 자, 요거를 여기다가 전기하는 건데 그때 계정 과목은 상대방의 계정 과목이 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만 7월 3일 날 현금 3만 원이 왜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기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과서 213페이지 보시면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 보시면요. 자, 13세기 동양 무역상인까지 나왔는데 13세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중학교 때 그때 거의 밤새워 했던 게임인데 저의 그 청소년 시절을 망칠 뻔한 게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삼국지고 고웨이 삼국지고 두 번째가 대항해 시대인데 요걸 보니까 대항해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어머니가 키보드를 뺏었어요. 키보드를 뺏었는데 그걸 어떻게 또 게임을 했냐면 그 부팅 디스켓을 만들어서 키보드 없이 그 부팅 디스켓을 꽂아서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그 게임이 실행되게 했어요. 근데 게임이 일단 실행되면 마우스만 갖고도 게임할 수 있거든요. 키보드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부팅 디스켓을 만들어서 바로 게임을 실행시킨 다음에 마우스만 갖고 게임을 하다가 새벽 2시에 걸렸죠. 그래서 정말 죽도록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뭐 평생 공부 잘하고 막 모범생처럼 샀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삶과 살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하마터면 인생 망할 뻔했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 우리가 분계는 쉽게 이해하실 거니까 분계는 빨리 넘어갈게요. 자, 10억 원 출자 받고서 설립했다. 그럼 자본금 10억이고 현금 10억이죠.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현금 10억 들어왔고 자본금 10억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자,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차입했다. 그럼 차입금 10억 생기고 현금 10억 들어왔겠죠. 다음에 거래 3번인데 현금 20억으로 상품을 구입했다. 그럼 상품 20억 구입하고 현금 20억 나갔겠죠. 우리 앞에는 지금 다 현금이 들어온 거래였고 얘는 현금이 나가는 거래죠. 다음에 거래 4번. 자, 선원을 뽑아서 중국으로 출발했다. 아직은 아무런 재산의 증감이 없으니까 아직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분개할 게 없고요. 자, 중국에 도착해서 무역상 왕대인에게 가지고 간 상품을 50억 원에 팔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오타가 있어 정정해 드립니다. 교과서 212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현금 쭉 하고서 총 계정원장 나와 있는데 현금이 아니라 분계장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 자리에 분계장 고쳐주시고, 다음에 214페이지 여기 해당 부분에서 거래 5번에서 이 자리가 20억 원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요거 50억 원입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해주세요. 50억 원. 당연히 차변과 대변은 숫자가 일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식인 거죠. 요거 50억 원. 자, 그래서 50억 원에 팔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20억 원에 산 물건을 50억 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매출은 50억 원이고 요거 때문에 현금이 50억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내가 20억에 사온 물건이기 때문에 상품 20억 나가고 매출 원가 20억 잡아주는 거예요. 20억 원의 매출 원가를 가진 상품을 50억 원에 팔았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자, 다시 도자기 상품 30억 원어치를 사고 본국으로 출발했다고 해요. 그러면요, 상품이란 자산이 30억 증가하고 현금이 30억 다시 유출됐겠죠. 이건 현금이 나가는 거래입니다. 자, 거래 7번. 자, 이제 도착해서 선박 임차료 1억 원, 이건 비용이죠. 비용 지불하고 선원들 급여 1억 원을 지불했대요. 그래서 자, 비용 두 가지 비용 발생했고 요 비용 때문에 현금이 2억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8번 보시면요. 사채업자한테 이자 비용 1억을 지급했대요. 이자 비용 1억 지급하고 현금 1억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를 각 계정들의 장부로 옮겨 적으면 전기를 하면, 즉 총 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면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거기에 장부들이 모두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 이것을 총 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비용부터 이자 비용까지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나름대로의 장부가 있다고 했죠. 이 각 계정 과목들의 장부를 전체 다 모아놓은 것을 총 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옮겨 적었다. 전기하면은 이렇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현금 보시면요. 현금은 이쪽이 증가한 거래고 이쪽은 현금이 증가한 거래고 이쪽은 현금이 감소, 즉 유출된 거래인데 자, 보면 4월 2일 날 자, 출자, 자본금 때문에 10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고요. 4월 3일 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역시 현금 10억이 들어왔고 또 5월 4일 날 도자기를 50억 원어치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현금이 50억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전체 얼마가 들어왔죠? 70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현금이 나가기도 했는데 상품을 매입하느라 20억 원 나갔고요. 또 상품을 매입한다고 30억 원 나갔습니다. 자, 급여 1억 원 지급했고요. 임차료 1억 지급했고 이자 비용 1억 지급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총 얼마가 나갔냐면 이게 50억 원이고 이게 3억이니까 53억이 현금이 유출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현금 계정의 잔액은 17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계정의 잔액은 17억 원인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한 다음에 결산 시점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장사를 통해서 현금이 얼마나 증가했지를 보면은 현금이 17억 원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있었을 거예요. 기초 현금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1년 동안 증가한 요 17억을 더하게 되면은 기말 12월 31일 날 기말 시점에서 현금의 잔액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의 크기에다가 1년 동안 증가한 현금의 크기 17억 원을 더해주면은 기말 현금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계정은 이러한 이유로 증가했고 이러한 이유로 감소해서 유출돼서 결국에는 현금 잔액이 17억 원이 남게 되었다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상품 계정도 자, 매입하고 매입했죠. 자, 현금 20억 줘서 매입했고 현금 30억 줘서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상품은 총 50억 원어치 매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팔기 위해서 일부 또 팔았죠. 2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품 계정의 잔액은 30억 원어치의 상품이 남아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임차료는요. 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임차료는 1억 원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의 비용 계정 다 이렇게 각각의 계정마다 이렇게 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총 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교과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칠판 같이 봐주시면요. 이쪽에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요. 수익과 비용 계정이 와주면 돼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 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여기에 와주면 돼요. 자, 현재 여기에는 5가지 종류의 계정 과목들이 섞여 있어요. 자, 현금은 뭐죠? 자산 계정. 상품은 뭐죠? 자산 계정. 그런데 급여는 뭐죠? 비용 계정. 매출은 뭐죠? 수익 계정.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종류의 계정들이 여기에 다 범벅으로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싹 다 모아서 정리해주면 바로 그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싹 모아서 재무상태표로 정리해주면 바로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손익계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익계정 볼게요. 수익계정. 자, 수익계정은 요게 수익계정이죠. 요게 수익계정. 또 뭐가 있죠? 요거 비용계정. 요거 비용계정. 그리고 요거 비용 계정이고 요거 비용 계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 이거니까 요것들을 싹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익은요. 매출 50억 원. 이거 어디서 왔죠?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다음에 자, 비용은요. 매출 원가 20억, 급여 1억, 임차료 1억, 이자 비용 1억이죠. 이걸 다 더해주면 이게 23억입니다. 그래서 수익 계정에서 수익이 50억 원인 거 알았고 비용 계정을 통해서 비용이 23억 원인 거 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당기 순이익이 27억 원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해볼 거예요.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모아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현금 계정, 자산 계정이죠. 상품 계정, 자산 계정이죠. 자, 그래서 현금과 상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17억 원, 30억 원. 자, 자산 계정은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치면 자산의 총계는 47억 원인 걸 구할 수가 있고 다음에 부채. 자, 요게 부채 계정이죠. 다음에 요게 자본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는 10억 원, 자본금은 10억 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부채 10억 원, 자본금 10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와 자본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익계산서 상의 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은 결국 어디로 온다?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온다.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익 잉여금으로. 그래서 여기 27억 원이 여기로 들어와요. 27억 원. 그래서 다 더해주면 여기도 47억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총계정 원장으로부터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계정 원장에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종류, 이 5가지 종류의 계정 과목이 여기에 다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계정이 있는데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계정들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번 계정만을 모아서 따로 추려서 정리를 하면 바로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고 이 중에서 4번, 5번 종류의 계정만 따로 추려서 정리를 하면 바로 그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연결고리가 있죠.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당기순이익이에요.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간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자본의 한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교과서 217페이지까지 보면서 총계정 원장에서 어떻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18페이지 결산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자, 우리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다.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계원리 공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앞부분에서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자, 이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오늘 새롭게 공부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렇게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 내역들을 총계정원장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 적는데 이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했고 자, 그래서 분계장의 내역을 총계정원장으로 전기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저 앞에서 뭐 현금은 이래서 들어오고 이래서 나가고 다음에 상품은 이래서 들어오고 이래서 나가고 자본금은 이래서 들어오고 해서 각 계정 과목들마다 나름대로 하나씩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총계정원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요 내용은 오늘 새롭게 공부한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총계정원장을 토대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았어요. 자, 우리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이쪽에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의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생겼던 거 이렇게 작성을 해 봤죠. 여기까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총계정원장을 통해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실 중간에 생략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요 3가지 단계예요.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장부의 마감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단계를 생략하고서 바로 여기로 건너뛰었던 겁니다. 자, 아까 그럼 이것을 왜 건너뛰었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생략한 거고 이제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요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수정전 시산표, 즉 시산표가 무엇인지, 대체 시산표가 뭐 하는 장부인지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생략된 3단계 공부를 위해서 시산표가 무엇인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결산이 무엇인지 텍스트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산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각 계정 과목의 결과를 요약해 놓은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시를 보면서 예시를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야지만 텍스트가 올바르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시산표의 종류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이것들은 잘 쓰지 않고 현실적으로 합계와 잔액을 모두 나타내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시산표라고 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시산표를 어떻게 쓰는 건지 바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과서 보시면요. 교과서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222페이지에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민준의 총 계정 원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기계,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의 차변 내역과 대변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총 계정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총 계정 원장은 어떻게 작성된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변과 대변에 수많은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수많은 거래가 있었을 건데 이 수많은 거래들을 싹 다 각 계정 과목으로 옮겨 적은 것이 바로 전기라고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부가 총 계정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일부러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계장에서 총 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이 체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머리에 박아드리기 위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계정 원장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시산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현금을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면은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이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바로 여기에 한 줄씩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모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에 계정 과목이 20개가 있으면 이쪽에 시산표 역시 20줄로서 계정 과목 2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겠죠? 다음에 현금을 보시면요.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데 자, 이쪽에 차변 합계액이 얼마냐면 여기 차변 합계액이 여기 1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6만 원이죠.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만 원이니까 여기 차변 쪽 합계가 16만 원입니다. 바로 이게 차변 합계예요. 그러면 대변 합계가 얼마냐? 7만 5천 원이 대변 합계입니다. 자, 대변 합계는 7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잔액을 구해야 되는데 차변이 커요? 대변이 커요? 차변이 크죠? 차변이 더 큽니다. 그럼 얼마나 더 크죠? 바로 8만 5천 원어치가 더 커요. 우리 그래서 이 잔액이 차변 쪽에 차변 잔액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하나만 보셔도 총 계정 원장을 통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바로 그 원리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자, 각 계정 과목마다 차변 합계액이 있고 대변 합계액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매출 채권 있는데 자, 차변 합계액이 얼마예요? 2만 원. 대변 합계액 얼마예요? 만 원. 그러면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차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잔액은 당연히 차변 쪽에 기록되는 거고 차변 쪽 잔액은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만 원이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는 각 계정 과목에 차변 합계 적어주고 대변 합계 적어준 다음에 차변 쪽 합계가 더 크면 차변 쪽에 잔액 적어주고 대변 쪽 잔액이 더 크면 대변 쪽에 잔액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계정 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
개정 과목에 대해서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 그리고 차변 또는 대변의 그 잔액을 적어서 정리해 준 표를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산표가 뭔지 알았고, 자, 이제 이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없으면 시험 문제를 낼 게 없겠죠.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구해진 합계 잔액 시산표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렇게 총 개정원장 작성해서 이걸 그냥 옮긴 것뿐인데 그냥 얘를 옮긴 것뿐인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아직 정확하게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게 뭐냐면 바로 저게 수정 전 시산표예요. 시산표는 시산표인데 아직은 수정되기 전 시산표를 지금 구한 겁니다. 총 개정 원장에 나와 있는 내역을 시산표로 옮겨 적으면 우리 그것을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해요. 왜? 아직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대체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자, 무엇을 수정해야 되냐면 바로 교과서 223페이지 보시면요. 결산 수정 분계 나와 있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대체 결산 수정 분계가 무엇입니까? 자, 넘겨보시면 224페이지에 발생주의 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계를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던 건데 자, 미수 수익 그리고 선수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급 비용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보고기간 말 12월 31일 날 다른 말로 결산 시점 같은 말이 다 여러분 보고기간 말 12월 31일 결산 시점 다 같은 말입니다. 결산 시점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사실 이미 앞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자,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12월 31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때 고용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열흘을 일을 시켰고 아직 20일을 아직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의 급여는요. 한 달에 300만 원이라서 열흘 동안 근무를 시키면 열흘에 대한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급여는 이때 300만 원이 지급되겠지만 이때 우리 결산 시점에 이 열흘 동안 이 사람이 일한 거 이거 비용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요거 비용 발생한 겁니다. 그쵸? 요거 비용 발생한 건데 아직 내가 지급하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죠? 비용 발생했지만 내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이게 아무런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왜?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개정 원장에도 이 사람이 열흘치 일한 급여가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고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작성한 요 수정전 시산표에도 이 사람이 열흘 동안 일한 급여 100만 원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급여, 열흘치 일한 급여를 반영해주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결산 수정 분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린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열흘치 일한 급여 1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으로서 100만 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100만 원을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여기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수정전 시산표에는 다른 미지급 비용이 없었다면 수정전 시산표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요 칸이 아마 아예 없었을 겁니다. 다른 미지급 비용이 없었다면 아시겠죠? 만약에 있었다면 있었겠지만 근데 일단 단순하게 없었다고 쳐볼게요. 자, 없었다. 자, 없었는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보니까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열흘 동안 일한 거 100만 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100만 원 잡아주게 되면 그렇게 결산 수정 분계 해주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에는 여기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하고서 이쪽에 얘는 부채 계정이니까 얘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마찬가지로 급여라고 하는 비용 또한 이렇게 100이 추가로 잡혀야겠죠. 요거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반영된 것이 바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자, 수정 전 시산표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결산 수정 분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합니다. 자, 차변의 급여라고 하는 게 1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대변에 이거 아직 내가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과목으로 해서 계정 과목으로 해서 부채로 100만 원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결산 수정 분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산표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곳에 이쪽 대변에 100만 원이 추가될 거고 급여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이쪽에 차변에 역시 100만 원이 추가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서 이 내역을 반영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이거 까먹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썼냐면요. 교과서 123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펴보세요. 교과서 123페이지 보시면요. 결산 조정사항이라고 해서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결산 수정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요거 지금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이래버리면 앞날에 먹구름이 저기서 막 엄청난 먹구름이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바로 뭔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생주기 회계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밑에 보시면 224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말 현재 자산의 평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각각의 항목들의 가치를 재평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이라든가 금융자산 또 부채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얼마인지를 평가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 기말 시점으로 잡아줘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있을 건데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 대손 상각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도 잡아줘야 돼요. 아직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계정 원장에서 예를 토대로 해서 수정전 시산표 작성했는데 그거는 아직 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즉 결산 수정 분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싹 다 반영해서 자 단순하게 매출 채권이 100만 원 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자 기말 시점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5% 정도 대손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대손 상각비 5만 원 잡아주고 대손 충당금 5만 원 설정 해줘야 되잖아요. 아직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을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까지 해야지만 올바르게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정리가 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총 계정 원장을 토대로 해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 작성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시산표는 정확하지가 않다. 아직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올바르게 수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을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까지 해줘야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된 올바른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올바른 수정 후 시산표를 이용해서 이 안에는 5가지 종류의 계정 과목이 섞여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종류의 계정 과목이 여기에 다 올바르게 수정되었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따로 떼어서 모으면 그게 뭐다? 재무상태표. 이 안에 있는 계정 중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따로 떼어서 모아놓으면 바로 그게 포괄손익계산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장부의 작성이 거래 인식에서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전체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적인 거, 개념적인 건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과서 225페이지에 보시면요. 결산 수정사항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매출 원가의 계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당 파트를 기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 원리 시간의 강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것들 말고 넘겨보시면요. 228페이지에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가볍게 언급은 했어요. 언급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이미 회계 원리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가서 우리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장부의 마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회계원리 공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장부의 마감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사항이고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암기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게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할 때는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만들어서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계정이라고 하는 게요.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이죠. 이건 어떤 계정이죠? 자산부채 자본 계정입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은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겠죠.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 양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들은요. 얘네들은 영구 계정이에요. 영구 계정.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 있는 계정이에요. 그런데 손익 계정은요. 요거는 임시 계정이에요. 요거는 임시 계정. 요거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계정이 아니라 1년마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계정입니다. 1년마다 생겼다가 1년 동안 존재했다가 결산하면 없어지고 또 다음 날 1월 1일 날 장사 시작하면 또 1년 동안 생겼다가 결산 시점에 또 없어지는 그러한 계정이라서 우리가 얘를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방금 딱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동 가게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그 우동 가게는 한 200년 전부터 우동 국물을 똑같은 그 우동 국물을 계속해서 끓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200년 된 우동 국물이라고 하는데 방식이 그런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이제 큰 냄비에 이제 우동 이제 국물을 끓이겠죠. 끓인 다음에 이제 퍼내서 장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영업이 끝나갈 때쯤에는 국물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냄비를 비운 다음에 새롭게 육수를 끓이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은 어떻게 육수를 이어 나가냐면 여기에다가 새롭게 물을 붓습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추가로 물을 부어서 다시 육수의 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날 또 장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육수가 아주 오래전 육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희석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묽어지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육수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우리 이거를 제 강의 목적으로 영구 국물이라고 해볼게요. 영구 국물. 그냥 제가 방금 떠오른 생각이에요. 영구 국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임시 계정으로 육수를 끓인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냄비에 육수가 있었어. 장사를 했더니 이제 육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남은 육수를 버려. 남은 육수를 버리고 이제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한 다음에 깨끗한 새 냄비에 다음날 다시 육수를 새롭게 끓이는 거죠. 새 육수를 끓이는 거죠. 우리 요거를 임시 육수라고 합시다. 임시 국물. 양자의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영구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 계정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X1년도라고 치고 이게 X2년도, 얘가 X3년도라고 합시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익잉여금이 맨 처음에 50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X1년도 동안에 20만큼의
단기 순이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익 잉여금은 이제 얘는 7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연도에는 장사가 좀 안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익 잉여금이 얘는 이제 60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연도에 장사가 잘 돼서 다시 이익을 플러스 40만큼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익 잉여금이 100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50, 70, 60, 100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이익 잉여금이라는 그 계정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때에도 재무상태표에 있었고 있거든요. 계속 남아 있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숫자만 바뀔 뿐이죠. 자, 마치 이게 육수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어떤 계정들은 그 계정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숫자만 바뀔 뿐이죠.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있는 숫자만 바뀔 뿐입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20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이익 20만 원은 요 시점에서 결산을 하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아,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20 벌었네 하고 끝난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음 연도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요 전체는 마이너스 10인데 요거를 기간을 구분해보면 요렇다고 해볼게요. 요렇게 기간을 구분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2예요.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2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위해서 기간을 구분한 거예요. 장사를 시작하자마자는 돈을 벌었어. 그런데 돈을 플러스 2를 번 다음에 그 이후 기간은 12만큼 손해를 봐서 결국 이 연도 전체에는 10만큼 손실을 본 셈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시점에서 야, 우리 장사에서 22만큼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올해 장사를 해서 이만큼 벌었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죠? 우리가 새해에 새롭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X2년도에 새롭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야,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왔던 이익들을 다 합쳐서 그것을 누적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X2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영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X2년도에 장사 시작했으면 만약에 얘가 한 뭐 2월 달이야. 얘가 뭐 3월 달이야 라고 한다면 3월 달에 야, 우리 올해 우리 지금 돈 얼마 벌었니?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장사를 시작한 이후에 창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의 누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22년도 3월 달에 우리 돈 지금 얼마 벌었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X2년도에 들어와서 3월 달까지 요 기간 동안에 돈을 얼마 벌었냐?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플러스 2를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전년도 이익까지 합쳐서 아, 우리 지금까지 22를 벌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재무상태표의 연구계정과 손익계산서상의 임시계정의 성격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누적적이야. 그죠? 누적적인데 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은요. 이 1년의 영업기간 동안만 존재했다가 결산 시점에 우리 올해 20 벌었네 라고 하면 이제 올해 20 벌었어 하고 이제 땡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영업 시작할 때 얼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으로 시작해요. 0으로. 바로 그게 결산이에요. 바로 그게 결산입니다. 바로 그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장부의 마감. 올해 20 벌었네. 오케이, 올해 20 벌었어. 끝. 이게 장부의 마감이야. 올해는 20 벌었네. 끝. 이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1월 1일부터는 이 영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계정을 마감할 때에는 우리 무엇을 활용한다?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활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활용해서 어떻게 손익계산서상의 계정을 마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교과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을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비용 계정이 있을 거고 수익 계정이 있을 거예요. 사실 비용 계정은 종류가 엄청 많겠죠. 뭐 광고료도 있을 거고 임차료 있을 것이고 급여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싹 다 모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한 비용 계정들을 싹 다 모으면 비용 계정에 이렇게 차변 쪽 잔액이 있고 대변 쪽 잔액이 있었을 텐데 양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차변 쪽에 잔액 60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방금 제가 말 조금 잘못했는데 조금 수정할게요. 자, 비용 계정들을 싹 다 모으면 차변 쪽에 총액이 생길 거고 대변 쪽에 총액이 생길 건데, 자, 차변 쪽 총액이 더 많다면 차변 쪽에 잔액이 생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 크기를 그냥 제가 60이라고 갖고 왔어요. 예시를 든 겁니다. 다음에 자, 수익이 있을 텐데 역시 수익도 차변 쪽 총액이 있을 거고 대변 쪽 총액이 있을 건데, 만약에 대변 쪽 총액이 더 크다면 그 잔액이 대변 쪽에 기록될 것이고 우리 그 크기를 100이라고 예시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냐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수익은 총 100이 들어왔고 비용은 총 60이 들어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익이 총 100이 들어왔고 비용은 60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수익이 100이 남았고 비용이 60이 남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어쨌거나 1년 동안 영업을 한 결과 수익은 100이고 비용은 60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예요. 요거를 만듭니다. 요거를 임시로 생성하는 거예요. 임시로 생성한다. 얘는요, 장부를 마감할 때만 잠깐 쓰고 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잠깐 쓰고 버릴 거예요. 얘는 수명이 정말 짧아. 얘는 수명이 순간적이야. 아시겠죠? 얘는 순간적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집합 손익 계정으로 요 비용과 수익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쪽 차변 쪽 잔액 비용을 1로 가져올 거고, 자, 이쪽 수익은요, 대변 쪽 잔액을 1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60이었고 얘가 100이니까 이쪽이 40만큼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수익은 100이고 비용은 60이래요. 그러면 이 기업의 이익은 얼마예요? 40이잖아요. 너무 쉽죠? 40입니다. 우리 이걸 그냥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시다. 자, 당기 순이익 40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이만큼의 당기 순이익 40이 생긴다는 거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40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죠. 자, 비용이 60이고 수익이 100이니까 당연히 당기 순이익이 40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1년 동안 당기 순이익 40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요거는 포괄 손익 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 손익 계산서와 재무 상태표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 했죠? 포괄 손익 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이 재무 상태표 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쏙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쏙 들어가면서 포괄 손익 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이 재무 상태표 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매개변수로 해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당기순이익 40을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보내줄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내줄 거냐면 얘를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은 이 계정 과목들 신경 쓰지 말고 플로우, 흐름만 이해하세요. 흐름만. 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비용이 60이고 수익이 100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것을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하는 곳에 모을 겁니다. 자, 모아보면요, 비용은 60이 들어올 거고 수익은 100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수익이 비용보다 40만큼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당기순이익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당기순이익 40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보내줄 거거든요. 여러분, 집합 손익 계정은 손익 계산서 상의 계정이고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이에요. 재무 상태표 상의 자본의 한 항목을 이루는 자본 계정입니다. 우리 얘를 이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여기까지 그림 구조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으고 보내주기 위해서 어떠한
분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분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주관식을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고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 구조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여기 비용 계정의 잔액 60을 이쪽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얘를 일로 가져오는 분계를 할 거예요. 자, 가져오는 분계를 하면은 지금 비용이 차변 쪽에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비용이 차변 쪽에 잔액이 있는데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었을 때 이쪽에다가 비용 계정을 적어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비용 60이라고 적어주면 이쪽 차변 쪽에 잔액 60이 있던 게 대변 쪽에 비용 60 적어주면은 반대편에 60을 적어주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비용의 차변 쪽 잔액을 없애주기 위해서 비용을 대변 쪽에 그 잔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은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만들 거예요.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계정인데 장부의 마감을 위해서 임시로 잠깐 만들어 쓸 겁니다. 얘를 이렇게 60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게 1번이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수익에 있는 대변 쪽 잔액을 일로 가져올 거예요. 일로. 자, 얘가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1번 분계고 이제 2번 분계 할 건데, 자, 2번 분계 어떻게 하냐면, 자,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수익은요, 대변 쪽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수익 100이 오는 거예요. 이쪽에 수익 100이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반대에 뭘 적어주느냐? 이쪽에다가 집합손익 100을 적어주는 거예요. 집합손익 100을 적어주면 이제 수익의 대변 쪽 잔액 100도 없어지겠습니까? 네,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에 비용 60과 수익 100이 모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분계를 통해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안에 왼 차변에 60, 대변에 100이라는 숫자가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번 분계를 통해서 얘가 들어오는 거고 2번 분계를 통해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합손익 계정도 우리가 앞에서 현금 계정, 이렇게 현금이 이러한 이유로 들어왔다, 현금이 이러한 이유로 나갔다,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고 2번 분기를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100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100이고 얘가 60이니까 이쪽에 잔액 40이 생긴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우리 요 잔액 40이 당기순이익 40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정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항상 0으로 끝나야 돼요. 결산 시점에서는 그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항상 잔액이 0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도 집합손익, 이쪽에 집합손익 60을 집어넣어서 얘를 0으로 만들어 준 거고, 얘도 집합손익 100을 넣어서 얘도 0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집합손익 계정도 손익 계정이기 때문에 얘도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바로 집합손익 계정을 역시 마감할 거예요. 요거를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마감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차변, 대변인데 우리 여기서 생긴 요 집합손익 40, 요거 지금 집합손익 40이죠. 요 집합손익 40을 이렇게 해서 없어질 거예요. 여기였을까요? 색깔 파란색으로. 집합 손익 40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면 얘를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40으로 대체할 거예요. 바로 이게 이겁니다. 바로 이게 3번이에요. 얘를 이렇게 보내준 게 바로 이게 3번
분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3번 분계의 의미가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2번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3번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당기순이익 40이 생겼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요거는요. 집합손익 계정이 대변 쪽에 자, 다시 집합손익 계정에 있어서 이 계정에 대변 잔액이 40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쪽이 40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 쪽에 40만큼의 잔액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손익 계정은 전부 다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항상 결산 시점에 잔액이 0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변 잔액 40을 어떻게 없애줄 거냐면 바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없애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40을 이렇게 이익잉여금 계정 40을 이용해서 얘를 없애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집합손익이 이쪽에 60이죠. 이쪽에 100입니다.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은 차변 쪽에 있어요? 대변 쪽에 있어요? 대변 쪽에 있겠죠? 대변 쪽에 집합손익 잔액이 이렇게 상세해주면 40이 남아있는 셈이에요.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이 대변 쪽에 40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반대편에 집합손익 40을 적어주고 이쪽에 이익잉여금 계정 40을 적어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이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대체라고 표현해요. 대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 40을 이익잉여금 계정의 40으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남는 집합손익 잔액 40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 이익잉여금이 여기 자본 계정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의 40이 만들어지게 되고 바로 이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상에 이익잉여금 4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결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결국에는요. 아주 이거를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집합손익이라는 곳이 있어. 자,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곳에 자, 수익도 부르고요. 비용도 불러. 야, 비용 너 일로 와봐. 너 1년 동안 비용 얼마 생겼어? 저 1년 동안 비용 60인데요. 아, 비용 60이야? 알았어. 자, 수익 너 일로 와봐. 수익. 너 1년 동안 수익 얼마 남았어? 저 수익 100인데요. 아, 너 수익 100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수익은 100이고 비용은 60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익이 40인 건가?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익이 40인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야. 1번과 2번 한 겁니다. 1번과 2번. 그럼 이제 이 이익은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줘야 되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자본 밑에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로 얘를 보내줘야죠. 얘를 일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죠? 야, 우리 1년 동안 장사해서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60이니까 이익이 40이네. 오케이, 알았고.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40만큼의 이익을 번 거야. 됐고,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 장사 마감하고 요 이익 40은 우리 회사 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로 넣자. 해서 여기다가 40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자, 기존에 이익잉여금이 남아있었던 잔액이 있었다면은 그 금액에 얘가 추가되겠죠. 만약에 기존에 잔액이 30이었어. 30의 잔액이 이미 있었는데 올 한 해 장사해서 이익 40을 추가해 라고 한다면 추가 이후에는 얘가 이제 70으로 금액이 40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일로 보내주는 건데 바로 이게 3번인 거예요. 3번.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세요. 집합손익은 차변이 얼마예요? 100. 대변이 얼마예요? 100. 그러면 결국 집합손익 계정은 역시 0으로 없어져. 역시 0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 0으로 없어졌죠. 얘 0으로 없어졌죠. 그런 다음에 얘도 0으로 없어졌죠. 그럼 이제 손익 계정은 모두 다 000으로 끝나는 거야. 000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년 동안의 영업 결과는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영구 계정에 누적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결산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부의 마감을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요걸 좀 지우고요. 교과서 텍스트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텍스트 같이 보시면요. 교과서의 결산의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손익 계정의 마감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는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 알죠? 자,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용 계정의 차변 잔액. 자, 우리가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비용 계정은 아마도 그 잔액이 차변에 있을 거고 수익 계정은 그 잔액이 대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정의 차변 잔액은 집합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옮긴다. 여기 이렇게 옮겼죠? 요 1번 기억하시죠? 다음에 두 번째, 자, 수익 계정의 대변 잔액은 왜 수익 계정은 잔액이 대변인지 말씀드렸죠? 요거는 역시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옮깁니다. 옮겼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난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더 크다면 이만큼이 더 클 텐데 우리 바로 그것이 단기 순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 계정이 임시 계정이다 라는 말도 역시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에 볼게요. 자, 손익 계산서의 마감 분계인데 첫 번째, 비용 계정을 집합 손익으로 보낼 때 이렇게 분계한다. 방금 말씀드렸고, 자, 수익 계정을 마감할 때 집합 손익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서 분계한다라는 것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원래 수익이 대변 쪽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차변 쪽에 적어줌으로써 얘를 0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쪽에 이익이 있을 텐데 이 이익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집합 손익 계정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역시 저것도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 남아 있었던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 쪽 잔액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쟤도 이제 0이 돼버리면서 이제 이익 잉여금 40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단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의 크기가 반대겠죠. 그때는 이게 반대로 온다 이건데 뭐 손실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익이 나는 경우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손실이 나면 그거의 반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장부의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중에 회계적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거래를 어떻게 분계하고 그거를 총 계정원장에 옮기고 시산표 작성해서 장부를 마감해서 결국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 이론적인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재무제표 작성 사례 이거 하나만 보면서 회계원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미리 칠판에 다 옮겨놨습니다. 좌우를 같이 봐주세요. 자, 문제 요구사항은 물음 3번, 4번까지 있지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목적으로는 물음 2번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물음 2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수정 전 잔액 시산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 사항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수정 분계한 것이 이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수정 전 잔액 시산표가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수정 전 잔액 시산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기말 수정사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기말 수정사항 보시면요. 현금 시제액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보관액이 현금 출납장보다 10원이 적으며 그 원인은 알 수가 없대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요것은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반영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주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잡손실로 비용 10원 처리할 거고 대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크기는 10원을 줄여줄 거예요. 왜? 현금이 10원 부족하니까요. 이것을 현금의 크기를 10원을 줄여주고 잡손실로서 비용 처리 10원 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인데 매출채권 기말 잔액의 5%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대. 자, 그래서 수정 전 잔액 시산표를 보니까 매출채권이 2,400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이미 20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따라서 2,400의 5%는 120이에요. 따라서 120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20만큼은 이미 있기 때문에 100만큼만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따라서 원래는 120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20이 이미 있기 때문에 100만 추가로
대손 충당금을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 요 100은 대손 상각비 100 그리고 대손 충당금 100 해줄 건데 자 이렇게 해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원래 20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100 잡아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총 120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재고 자산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800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에 상품이라고 나와 있고 이쪽에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상품은 1월 1일 날 재고를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초 재고액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기초 재고액을 의미해요. 자, 원래 창고에 500이 있는 상태로 영업을 시작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동안 2,100만큼을 매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500만큼 원래 있었고 다음에 2,100만큼을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 기말 재고액이 800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얼마로 구해지냐면 얘가 2,600이니까 1,800이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출 원가가 1,8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매출 원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는 1,800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매출 원가 계정으로 상품 기초와 매입을 다 모아주는 건데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이 기초에 500 있었고 매입이 2,100인데 기말 재고가 800이니까 이쪽 크기와 이쪽 크기의 차이가 1,800이니까 결국 매출 원가는 1,800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매출 원가 1,800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4번인데 건물에 대해서 정률법, 사실 건물을 정률법으로 감가 수정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문제는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정률법으로 준 것 같아요. 20%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건물 보시면 1,400이에요. 자, 그래서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를 하면은 정률법은 남아있는 장부가액에 대해서 일정 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1,400 여기 있네요. 1,400 빼기 650을 한 것이 이 건물의 장부가액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의 장부가액 또는 잔존가치예요. 여기에다가 20% 곱해주면은 단기에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비용으로 150 처리를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이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그럼 이제 이것까지 반영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 이상 650이 아니라 이제 얘는 800이 될 겁니다. 수정 후 시산표에서는 얘가 800이 될 거예요. 150만큼이 추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비용 항목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새롭게 수정 후 시산표에는 감가상각비 150이 추가되게 될 겁니다. 다음에 5번이네요. 자, 급여 65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요거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급여 65원 발생했고 요거는 미지급 비용 부채로서 65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아직은 이게 저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 65가 아직 반영 안 됐죠. 따라서 급여를 반영하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65가 더 증가해서 1,115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65니까 1,115이지 않을까요? 1,065. 아마 1,065일 거고 그런가요? 1,015네. 계산을 못 해갖고 죄송해요. 1,015입니다. 자, 플러스 65를 하면은 1,015가 나와요. 이렇게 저도 숫자가 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수학을 못하고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저보다 훨씬 잘 하실 수 있어요. 여기 65 더하면은 1,015가 나온다는 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지급 비용 여기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여기 새롭게 여기에 이렇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65가 새롭게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말 수정 분계가 수정 후 시산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잡손실인데 여기 잡손실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손실 여기 10이 생겼죠? 생겼죠? 여기에는 아직 이 잡손실, 요거 비용이 여러분, 비용인데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정을 했으니까 잡손실 10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현금이 10만큼 줄어야 되니까 여기 현금이 2,400이었죠. 근데 얘가 10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수정 후에는 얘가 2,39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요거 1번 해결했고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매출 채권 잔액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삼각비 100 잡아줬죠. 여기 대손삼각비 비용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여기에 대손삼각비 비용 100이 새롭게 잡힌 거죠. 그리고 자, 대손충당금은 100을 추가로 설정해서 원래 20이었는데 120이 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2번까지 반영했고 3번 재고자산 실사 결과 요거 해서 매출 채권이 매출 원가가 1,800인 거 아까 계산했고 그런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이 800이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이 이제 8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앞에서 수정전 시산표에서는요. 상품이 500이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했죠?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영업을 X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X1년도 12월 31일 날 이렇게 재무제표를 결산한다라고 친다면은 여기서의 상품 500원은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기초 재고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X1년도 1월 1일 날 상품 500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500은 사실은 그 전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액이 500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어떤 빵가게가 있는데 자, 12월 31일 날 영업을 끝내고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계란이 10개가 남아 있었어. 오케이. 계란이 남아 있네. 이렇게 이제 퇴근하고 다음 날 1월 1일 날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면 계란 몇 개로 시작하는 거죠? 계란 10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년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다음 연도 기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500은 요때 50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액이 800이기 때문에 이제는 800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상품 자리에 800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출 원가는 1,800으로서 비용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해결했고. 자,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150 추가로 비용 인식했고 누계 150 추가로 잡았으니까 감가상각비가 150이 새롭게 잡히고 원래 없었는데 감가상각비 150이 잡히고 감가 누계액은 150이 증가해서 650에서 800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650에서 800으로 증가했고요. 150이 더 잡혔고요. 다음에 이제 급여인데 자, 급여라는 비용 65가 새롭게 잡혔죠. 추가로 잡혔죠. 추가로 잡혔고 미지급 비용 65도 부채가 잡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해서 기말 수정 분계 내용을 반영을 하면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수정 후 시산표는 올바르게 작성된 시산표이니까 얘를 토대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회계원리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과서 뒤에 있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도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원리 강의는 마치고요. 자, 사실은 뒤에 특강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뒤에 특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회계원리 지식만 이용해서 2차 감정평가 실무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어볼 겁니다. 간단한 특강이 있는데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만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원리 강의 마무리 짓고 기본 강의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